독실이를 픽업해서 네. 또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 갑니까? 오늘의 컨셉은 사장대학교 국문과 MT, 국문과 가을 MT가 오늘의 컨셉. 그래서 이렇게 후드티도 입으신 거라고? 네, 그렇죠. 어려 보이려고 조금. 나이 많은 분들이 아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입을 거야 야, 대학- 하면서 입은 것처럼 우리 셋이 과잠 입나 요즘도? 저 대학 다닐 때 과잠 없었고 한 번도 저희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퀘스트가 그런 없어요? 잠바. 과점이? 그 이유 있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떡볶이 코트, 맞아. 폴로 스타일 옷들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있었지. 예전에 수능인가 무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 앞에 고려대 잠바를 입고 와갖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멘탈이 흔들렸다고. 맞아. 네. 고대시계 다니는데 네. 지금 아, 수능을 네. 다시 보러 온 거야. 그래서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자기 되게 힘들었다고. 근데 그 옆에 하버드 과점 입은 사람 있어요? 하버드 커션 가짜라고 생각하지. 그냥 돈 주고 샀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까? 뒤쪽을 봤더니 진짜 야구부. 아니 근데 찐장님 원래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입은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입었죠. 옛날에 저희 팟캐스트 녹음할 때도 이거 입고 많이 다녔었던 아 그래요? 아니야, 새로 산 거야. 작년에. 정말? 어쩜 이렇게 똑같은 걸 사셨어요? 지오다노에서 샀어. 아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입니다. 뭐 입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었는데 무지도 좋아하고 이제 몇 가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생각 유치한 거 입고 온 거 아니야? 아, 카카오 캐릭터. 아, 글쎄요. 예쁘지 않아요? 이뻐요. 이제 마흔이네 좀 있으면 그렇구나. 부록의 나이. 하지만 캐릭터에 흔들리고 있어. 어머 이건 사야 돼. 튜브는 컨셉 얘기 시작하자마자 과자빠 얘기해가지고 사장대학교야 우리는. 이제 국문과고. 이대로 사장대학교 뭡니까? 교가 한번 불러주세요, 교가. 사장의 되기 위해 우리는 입학했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자. 레버리지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 사장대학교. 네. 뭐야? 아니 막 한 거야. 국문과에 어쨌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학기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에서 문학.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첫 MT 장소 춘천이고. 아 좋다. 라는 닭갈비 거예요. 마을. 그렇죠, 닭갈비 마을. 네. 그냥 목표는 그냥 닭갈비 먹고 나서 돌아오는 건데 네. 그래도 문학을 주제로 해서 김유정을 알아보는 김유정 기행. 지난주에 좀 우리 무거웠던 것 같아 주제가. 네.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컨셉은 대충 이런 겁니다. 하도 모르는데. 소리 PD가 이제 어쨌든 우리보다 문학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선도 아닙니까? 프론티어 아니야. 4학년. 선배님이야. 근데 보통 선배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디서 지금. 원래 선배들이 해 요즘에는 다. 어. 나 2학년. 독실이는 이제 새내기. 새내기로 아이고 편입해요. 이제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도 캐릭터 티 입고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김유정이라고는 그 아역 배우 그 김유정. 김유정 관련돼서 독실 뭐 아는 거 있나? 일단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많이 저희 가는 데가 네. 어디죠? 정확히? 정확히 실내 네. 마을이라고 해서 김유정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글을 썼고 네. 거기에서 사실 사망할 때까지 네. 그 마을에서 있었고. 거기를 이제 뭐 문학 마을로 꾸며놨어요. 네, 데이트 코스로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거기를. 산길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렇게 김유정의 문학의 숨결이나 네. 그런 의의들을 잘 해서 잘 꾸며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김유정 그러면 이제 동백꽃 타고 봄봄. 봄봄. 그게 이제 문학 교과서에 나오고. 네. 맞아요. 소낙비 같은 소낙비. 것도 있고. 보였어요, 소낙비. 소낙비를 봤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낙비를 제일 소낙비 좋아해? 네. 그리고 땡볕인가?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금 따는 콩밭, 금단한 콩밭도 있고. 금, 그리고 뭐 소, 산골나그네, 산골나그네. 산골나그네 그런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김유정의 작품들이 다 농촌을 배경으로 했는데 그 배경지에 우리가 오늘 가는 거예요. 실내 마을. 다른 예를 들면 봄봄 기억하세요? 봄봄? 제목도 기억나고 네, 봄봄이란 글자가 참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외국 사람들이 봄봄이고. 보면 너무 예쁘다 글씨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고 고딕체로 봄봄이라고 써봐요. 얼마나 예뻐. 특이하긴 하겠다. 외국 네. 사람들이 보면. 그치. 그럼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글자거나 진짜 한글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봄봄이 스프링이냐 어. 아니면 봄을 본다는 뜻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있어요. 그 왜냐면 김유정이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지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 진짜로? 그 나이 이게 드니까 뭐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순이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줄거리가 그건가? 줄거리 좀 얘기해줘요. 줄거리가 뭐냐면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마름, 그러니까 소장농과 지주가 있는데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소장농의 그 일을 좀 제대로 주는 약간 그런 역할입니다. 그 마름의 역할의 영감 아래에서 일을 하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그 마름의 딸인 점순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대릴사위로 거기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준다 그래 놓고 혼례를 시켜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성경에서 본 것 같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 혼례를 받기 위해서 막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이 그 본봄의 전체적인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그게 전부예요. 결론도 안 나고요.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마지막에 드자비를 하거든요. 드자비. 막 장인어른과 싸워요. 싸우는데 고추 잡고 막 그러잖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야 이거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은 소설을 뭐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혼인을 이게 왜- 시켰다 안 시켰다가 아니라 시켜줄 거야 라고 그 이전과 똑같은 약속을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약간 독재이가 성경에도 비슷한 게 야곱 얘기하는 건가? 야곱?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봄봄이라는 제목이 계속 봄 이렇게 내가 혼례를 해야 되는데 혼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런 봄에 혼인 시켜줄게, 봄에 혼인 시켜줄게,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이번 가을만 버티자. 봄을 간절히 바라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의 어떤 대표 문학으로 교과서에 실렸을까요? 교과서 편찬위원회장으로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학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농촌 문학을 되게 재미있게 해학스럽게 잘 그려냈네 라고만 해가지고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봄봄 얘기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장가를 못 가서? 아니야,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소설들 예를 들어 산골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소낙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농촌에 만연해 있었던 좀 슬픈 착취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여성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시대의 농촌이 어떤 현실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반영을 해 소설을 적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비판도 받잖아.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엄혹한데 그런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시대를 제가 반영하고 있어야 형, 되지 뭐 밑에서 않습니까? 하면은 그 시대적인 걸 반영해서 네. 언제 보더라도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봤을 때도 네. 그때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좋은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네. 교과서에도 실리고. 네, 그렇죠. 왜 하필이면 김유정의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고 김유정이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네. 그런 작가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도대체 좋은 문학과 좋지 않은 문학의 기준이 뭔가, 좋은 예술과 좋지 않은 예술, 어떤 예술은 왜 사람들한테 남는 높게 평가받는 예술이 되는데 왜 어떤 예술은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제 물어볼까? 근데 수리 PD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더 많이 고민했을 것 같거든. 좋은 작품은 좀 더 통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시적. 예를 들어 공시적인 작품이다 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각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통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작품은 좀 더 통시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통시적이라는 거는 역사적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역사적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좋은 예술이 된다, 문학도 네. 되고. 네네네. 그 고전적으로 위대한, 괜찮다, 재밌다 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은 모두 지금도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를테면 김유정 같은 경우도 수탈 계급이 있고 수탈을 당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오는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 아이러니에 대한 내용을 그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되게 어설프고 막 모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에도 충분히 먹히는 가치잖아요, 그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시적인 문제들이 그 소설이나 그 작품들, 그 예술성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건 아닌가? 저는 아직도 뭐가 좋은 예술 작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배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즐기고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행하느냐와 좋은 작품이냐 하는 별개인 것 같고, 아니 사실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좋다 안 좋다. 지금 딱 떠오른 생각은 요거였어요. 과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과학이냐 혹은 어떤 것이 정상 과학이냐를 이야기할 때 토마스 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널리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상과학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기서 그 시대의 정상과학이고 좋은 과학인 거예요. 거기서 그 시대에서 전문가 집단이 한두 명이 꿈틀꿈틀하면서 이게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박해도 받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른 정상과학이 이제 대두가 됐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건데, 그렇게 다른 걸로 변해서 이 전문가 집단이 이제 다른 것이 맞다, 정상 형태의 어떤 과학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인정되는 것처럼, 현대미술이라든가 현대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현대미술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냐, 누군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고전적인 거야. 뭐 우리가 보면 누가 봐도 뭔가 감동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이 너무 엇나가서 정말 대중들이 볼 때는 문제가 되는데, 사진작가협회가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서로 돌아가면서 상을 주는 거야. 그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대상을 막 주고 있고, 그거 지금 찾아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대상이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와 어떤 그 판단을 대중들이 하잖아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 PD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독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대해 대척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는 존재가 선택하는 게 어쨌든 좋은 문학이나 좋은 예술 작품이 되는데,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존재가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간다 라고 보는 거잖아. 맞습니다. 예술 작품 그 자체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큰 비중이 들어가진 않는 거지.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대부분의 것들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존중. 어려워. 좋은 예술 작품, 또 좋은 문학이나 좋은 그림이나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 결론이 그겁니까? 결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기 어렵다. 잘 해야지요. 잘 최선을 해야고. 다해야지요. 언어적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좋은 문학 작품이란 뭔가 딱 얘기하면 질문 자체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야. 좋은 문학 작품이라는 걸 따질 수도 있나 보다. 항상 모든 게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 좋은 예술을 얘기하는 그 안에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시대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게 사실은 섞여서 존재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 것처럼 사유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그 논리 철학 논고가 끝나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오면 비트겐슈타인이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돼. 내가 너무 언어를 협소하게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철학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후기에 와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하나의 단어조차도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공통분모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걸 이제 가족유사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게임? 그럼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 게임의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뭐냐? 그러면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 보는 거야. 게임은 두 명이서 경쟁하는 그런 플레이, 이렇게 정의했다. 안 그렇거든? 혼자서도 게임을 해. 혼자서나 둘이서나 놀이를 위해서 하는 행위. 근데 꼭 게임이 놀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권투 같은 경우도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놀이처럼 보이진 않는단 말이야.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가족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족이 누가 있냐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둑이도 포함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빠와 아들이 닮고 뭐 엄마와 딸이 닮고 딸과 아들이 닮았어. 그러니까 공통분모들이 있어. 근데 바둑이는 어떠냐면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술 먹은 아빠랑 닮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묶어서 그냥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좋은 문학이 무엇인가, 좋은 예술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의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다. 시대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보편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제각각의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들엔 공통 분모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어떤 기준을 놓고 평가하는 것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좋은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화상을 보면요, 아카데미 시상할 때 다양한 부문으로 상을 주잖아요. 촬영을 잘한 거, 뭐 각본을 잘 쓴 거, 남우주연, 여우주연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이제 카테고리를 물론 나눈 거 안에서도 또 다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회귀라는 불가능하다. 여우주연상을 준다라고 해도 A 시상식에서의 여우주연상의 기준과 B 시상식의 여우주연상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고 제가 궁금한 건 또 그럼 이거랑 좀 별개로 제가 쓰는 시와 2년을 고민을 해서 시를 썼어. 이거와 정말 등단을 한 시인분이 정말 하루 만에 물론 숙고를 했죠 당연히. 뭐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두 번째 정말 하고 싶은 질문 요거예요. 인공지능이 쓴 시도 하나의 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가치를 그 안에 넣을 수 있느냐.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얘기를 좀 적용시켜보면 상이 많아지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부문도 있을 거고 어떤 시상식에서는 내재적 의미만 중점으로 보는 시상식이 있을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독실이거나 아니면은 문단에 등단한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런 시상식도 있겠지. 그래서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양한 기준의 시상이 있으면 사실 뭘 헐뜯거나 이런 것들 많이 없겠죠. 그렇지. 근데 좋은 언론과 안 좋은 언론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또 언론도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요. 근데 최 사장님은 어떤 언론은 좋고 어떤 언론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내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말을 안 하더라도. 자기 기준이 있지. 그래서 자기 기준이 있지. 보편적인 것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상이 많아졌다. 여러 군데서 상을 주는 거야. 기준점이 많아졌다는 뜻이지. 네. 근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 동의 없은 것 같아. 얼마나 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서 시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시상식의 권위가 달라질 것 같고 미디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무수히 많은 미디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것들,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지 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우리 입장 그런 입장에 대해서 되게 급진적으로 설명해주는 언론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럼 모든 게 다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멀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아주 넓은 범위에서 얘기해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이게 민감한 주제인데 김유정의 삶과 엮여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건 진짜 내가 궁금한 거거든. 하지마. 아이 해볼래. 그래서 그거? 야, 스토킹? 야 너무 가까이 왔다. 스토킹, 예, 맞아. 어쨌든 네. 그래서 가가지고 더 재밌는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